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브로드컴 반도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안 좋았죠.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발표된 브로드컴의 실적은 좋았고요. 이에 따라 브로드컴 시간의 거래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시작하자마자는 사실 반도체에 이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먼저 브로드컴 실적 좋았던 거 맞죠? 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이제 매출 컨센서스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통신칩이나 이런 걸 좀 특히 좀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엔비디아랑 마벨 테크놀로지에 울 뻔했다가 이제 브로드컴 덕분에 웃었다. 그다음에 국내 입장에서도 시장 상황이 많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좀 확인하면서 매매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을 준비할 때는 HBM보다는 뭐 ASIC이라든가 뭐 시스템 반도체가 강했던 것이 확실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후 3시가 되려는 상황인데 그 색깔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토픽을 갖고 왔지만 퀄리터스 반도체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우선 퀄리터스 반도체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HBM 설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실제로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파도 터지고 뭐 퀄리터스 반도체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들이 2024년 상반기에 이 HBM 설계에 대한 기술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2024년 하반기에 실적을 발현하지 못하면서 퀄리터스 반도체가 정말 거래대금이나 수급 이런 것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 재무가 못 받쳐주다 보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좀 보이는 모습들이고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작정 어떤 기술적 테크니컬 매매를 하지 말고 실적 확인해 가면서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블랙엘에 대한 공급이 지연됐다라는 것인데 이 블랙엘의 수요는 폭발적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리서치들이 내놓는 레포트를 보면은 기하급수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S가 이제 메타 같은 게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오픈 AI나 소프트뱅크나 이런 기업들은 투자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금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방법까지 명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펀드를 만드는 거는 좋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모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봅니다. 너는 만약에 AI 펀드가 생긴다고 한다면 출자할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좀 보수일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제 증권 전문가 업도 하고 있으니까 펀드에 맡기는 건 이제 분산 투자 입장으로만 맡기고 어차피 주력은 실물 이제 현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했을 때는 이제 오픈 AI나 소프트뱅크가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모집한다 했을 때는 이들이 목표한 자금을 미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 이제 블랙엘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GPU 블랙엘이 우리나라에 64,000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64,000대가 이제 GPU가 블랙엘이 한 달에 한 5,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5,500만 원인데 64,000개면은 3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블랙엘을 사려면 3조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3조를 어디서 마련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조를 잘 마련해가지고 GPU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이제 AI 강국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불확실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협력 이야기 하셨고 저는 SK하이닉스를 봤는데 SK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종료하고 HBM 사업에 강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우사형 기조를 보여주고 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어떤 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우하형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산이랑 비슷한 단어죠. 단기적으로는 충격적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감소를 통해서 우상향 기조를 만들 수 있는 뉴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알잖아요.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특수하게 봤는데 경영권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성 메모리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봤는데 DB하이텍이 시세가 좋길래 DB하이텍 오늘 탑픽으로 소개드려볼까 했는데 DB하이텍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러면 내가 장기적인 관점을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를 강하게 권해드리지만 또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실 테니까 저는 약간 좀 HBM의 소켓 쪽 말씀을 드릴 거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 시스템 반도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 자신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HBM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라오신 종목은 뭔가요? 네, 우선 오늘 리노공업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전장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 탄력을 오후장에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지나고 이제 뭐 식각공정이라든가 어떤 회로를 그리는 공정을 한 다음에 패키징을 한 다음에 이제 전기를 통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랑 소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켓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고 우리가 A식 반도체라든가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장비 및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거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소켓 양대 산맥으로 한다면 리노공업이랑 이제 ISC를 들 수가 있죠. ISC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SKC이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가 ISC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대 실적 퍼포먼스 나온 거는 ISC인데 제가 리노공업을 갖고 온 이유는 리노공업이 실적 증가폭뿐만 아니라 오늘 수급도 좋고 전방 매출차 다양합니다. ISC 같은 경우는 SKC에 국한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도록 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오늘 수급 안 좋으니까 나는 손절 못 하는데요?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ISC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리노공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매출처가 마이크론이 있고 애플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 관련해서는 아이폰 판매 실적 잘 나왔다는 뉴스 나왔고, 이관신 정책 가끔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은근히 아이폰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애플 판매 실적 잘 나왔고 중국에서는 이관신 한다고 했을 때 모바일 쪽에서 이관신 정책 들어갔을 때는 애플 아이폰이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납품을 하고 있는 리노공업이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잘하신 분이 한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를 못 하시는 분이 했을 때는 저는 19만 9천 원부터 19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보유기간 한 2주 정도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리노공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은 혹은 그때 접근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잡을까요? 우선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등했을 때 물량 소화 이제 비중 조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제가 1차 목표가는 한 21만 5천 정도 잡고서 만약에 매크로 변수 악화가 없다고 했을 때는 23만 원까지 회복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이쪽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약바이오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너무 섹터 내에서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코스닥 오늘 시장 분위기에 다소 좀 찬물을 끼얹은 그런 종목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쪽으로 많이 밀려가지고 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좋은 쪽 안 좋은 쪽 각각의 종목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투자가 정말 어려운 섹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 매크로 변수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악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부 정보를 모르고 내부 정보를 알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돼요. 시장이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종목 토론실 가보거나 유튜브 채팅창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레 짐작이죠.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 경험해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40에서 50개가 넘어가지만 제가 제약바이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15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는 종목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딱히 악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얼마 네. 전에 그 머쿠랑 그 할로자임이랑 특허 지급 그쵸. 이슈 있어서 그 얘기가 알테오젠까지 불똥이 튀고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번 주 후반에 주가를 흐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볼게요. 알테오젠 워낙에 좀 관심들이 많으셔서 특허와 관련된 노이즈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오늘 급락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근데 저는 만약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 알테오젠이 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로자임이 분명히 2년 전, 3년 전까지는 SC 제형에서 가장 탑픽의 기업이었는데 매출 증가폭이나 점유율이나 임상 진행 단계가 알테오젠이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까 점유율을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글로벌 증권사였죠. 글로벌 증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뭐 이제 알테오젠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할로자임과의 어떤 특허 이야기가 좀 고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로자임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립적인 부분들인데 워낙 이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매출 증가폭과 기술력과 임상 진출 단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테오젠은 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보수로 보시는 분은 아니 할로자임이 뭐가 있으니까 걸겠지. 이제 고소를 걸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가 이를 까고 고소하라고. 그래서 할로자임이 어떤 서류, 어떤 근거로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걸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을 믿으신 분들은 알테오젠이 이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 그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알테오젠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 났을 때 나는 뭐 팔고 나중에 다시 사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바라보신 분들은 나는 알테오젠을 뭐 2028년까지 들고 갈 거다라고 하신 분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거고 나는 알테오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보시는 시선 사이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할 거면 비중 축소라고 나중에 뭐 61선이나 120선 사이에서 다시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보시는 건가요? 근데 확실하게 알테오젠이 아닌 ADC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뭐 삼천당제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려있지는 않은데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어요. 삼천당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의혹을 이제 시켰죠.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가 확실하게 좀 지운 상황이고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로노이랑 리가켄 바이오는 뉴스는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로노이랑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또 알테오젠만큼 투자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기적 하키가 들어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떤 승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우상향 기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탑픽으로는 오스코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적어온 거는 사실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유한양행 등등인데 전 여기서 유한양행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한양에 대한 리포트 읽어보시면 이제 렉나자라고 합니다. 렉나자는 이제 레이저 티닙이 성분명이에요. 비소세파 폐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 이름인데 그거를 약화해서 만든 게 국내에서 렉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라즈쿨루즈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대가죠.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로는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중국이랑 일본 등에도 FDA 허가에 신청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거 역시도 된다라고 보나 봐요, 투자분들께서. 그래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가져갈 만한 로열티랑 마일스톤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건데 아무래도 이 나눠 갖는 비율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7대3, 7대3으로 나눠봤는데 오스코텍이 유한양행보다 시가총액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같은 물량이 팔았을 때 더 큰 시총 대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사이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안착도 전에 이제 24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인데 수급도에 봤을 때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오스코텍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요즘 유통가의 흐름. 사실 가보면은 유통업계 자체에선 찬바람이 붑니다. 업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홈플러스도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오히려 또 남은 승자들, 살아남은 이들은 시장을 또 나눠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유통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래서 좀 시장이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울 때 좀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근데 이 유통주 시장의 2등인 홈플러스가 이제 회계 파산 신청 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스타필드 이마트 죽전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홈플러스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홈플러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찢어 팔기 하고 MBK. 남은 껍데기는 이렇게 좀 회계 신청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참 투자라는 것은 이제 자금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다. 좀 느끼는 상황들이고 그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얻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떤 한알령 뉴스가 그다음에 이 홈플러스의 파산이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돼가지고 이 백화점과 면세 관련 종목들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게 나왔는데 그 스타필드가 이마트 죽전점이 스타필드로 재오픈한 게 8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4분기 스타필드의 매출 동향을 보니까 리오픈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리오픈에 대한 효과는 이제 1,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경쟁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 그 반사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다른 백화점, 면세점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매매 잘하신 분들은 단기 박스권 돌파한 종목들을 보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 섹터에서 실적이 나오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시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들이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아마 4월 중순에 발표할 겁니다. 지금 모아가는 관점으로 봤다가 4월 중순 전후로 끝맺음을 할지 드라이빙을 걸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주도 하나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대본을 너무 빨리 보내버려가지고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제가 보통은 이제 현대백화점 딱 타피를 골랐거든요. 요즘엔 끝까지 봐야 되더라고요. 네, 현대백화점 타피로 딱 골랐는데 네. 롯데쇼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꾸셔도 됩니다. 네, 롯데쇼핑을 좀 예.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본 이유는 이마트 같은 경우 시세가 나왔고 저는 롯데쇼핑도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 2등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이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의 연간 실적이 균일해요. 근데 롯데쇼핑이랑 이마트는 시세가 나왔는데 4분기 적자가 나왔어요, 둘 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현재 고르게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 잘할 종목에 보시나 보다. 그래서 롯데쇼핑을 제가 뜨끔 놀란 게 배당을 7.1% 주거든요. 많이 주네요. 네, 배당을 7.1% 주는데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입니다. 배당 가져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좀 매매를 잘 못한다 했을 때는 변동성이 덜 나온 현대백화점 보시고 난 좀 짜릿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롯데쇼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